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동료들과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가운데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걸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신상도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관대한 단속을 한 경찰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음주운전자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라며 물을 마시게 한 뒤 재측정 기회를 줬고 해당 운전자는 100일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검찰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웃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성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자, 박지훈 변호사님. 예. 오늘 진짜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사반 마지막 날입니다. 에? 6반으로 마지막 그렇습니다. 날입니다. 6반으로 750입니다. 이제 750. 그렇습니다. 750. 750. 아유, 참, 하여튼 우리 박지훈 변호사님은 정말 출연료를 드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 모든 걸 쏟아 부어주십니다.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KBS가 전국 노래자랑 MC 김신영 씨 일방 교체에 대한 이 공식 입장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온갖 설이 그동안 난무하자 입을 뗀 거죠. 자, 결론은 시청률 하락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고 송혜 선생 때는 수도권 기준 평균 9.4%, 하지만 김신영 씨가 맡은 1년 5개월간 시청률 평균 4.9%. 약간 거의 뭐 반토막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방송은 정말 이렇게 냉정합니다.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덕분에 다음 주부터 황금 시간대 7시 50분 750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반 도와주십시오. 시청률 나락으로 가면요, 저도 집에 가야 합니다. 저 진짜 집에 가기 싫습니다. 오늘 들어가기 싫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예. 자, 이자연 기자, 박지훈 변호사,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김은배 전 서울청팀장, 그리고 박준혜 수호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오공 아니죠. 사반은 이제 750 하신 대구 달성의 문숙희님, 우리 모녀 퇴근하자마자 사반부터 틀어놓고 저녁을 시작합니다 하신 파주의 김성회, 최서하님. 자, 남친하고 거꾸로 말하기 게임했는데 반사하길래 제가 사반했어요 하신 차지연, 김동우님. 3월 10일 우리 아버지 추명교님, 팔순입니다. 아버지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하신 딸 추선옥님. 자, 사진 좀 볼까요? 자, 수원시 구운동 옷수거한 문구 좀 보세요. 이리 온너라 하신 유미연, 별로 안 웃긴가요? 자, 캘리포니아 매직 마운틴의 제노킴님, 충북 제천의 이경숙, 김민국 모자님, 임채상님, 김민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구호가 되겠네요. 힘차게, 예,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하는 아싸사반 뉴스에이 육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처음 달려보죠. 차례로 사라진 커플. 이제는 제목만 봐도 뭘 얘기할 건지 다들 짐작하실 거예요. 제보해 주셨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자, 오늘도 가게로 입장하는 한 쌍의 남녀. 자, 2층으로 저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창가 쪽 테이블로 가네요. 자, 자리에 앉아서 냠냠쩝쩝 맛있게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자, 다음에 뭐 할까요? 남자 먼저 일어났네. 자, 외투 챙겨 입고 밖으로 갑니다. 오늘은 여친이 쏘나요? 자, 지금 내려갔어요, 지금. 자, 여친은 뭐 할까요? 자, 여친도 보여주시죠. 아하, 휴대폰을 만지더니 저렇게 갈채비를 하고 기립합니다. 자, 외투를 입고 짐도 챙기겠죠? 짐도 챙기겠죠. 어머, 아직 좀 남았네 하면서 소주병 하나 챙겨 담고, 예, 소주병 집어넣었어요. 자, 알뜰합니다. 자, 계단을 나갑니다. 이제 계단 내려가야죠. 2층이니까. 자, 내려가면서 뒤를 한번 휙 보고 쳐다보더니 입구로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자, 글쎄요,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요?
자기야, 저번에는 내가 했으니까 오늘은 자기가 해. 응, 알았어 오빠. 오늘은 내가 먹튀 쏠게.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상상입니다만. 근데 그렇게 화기애애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이 커플이 좀 싸운 것 같았다고 전해왔습니다. 저게 지난 5일 저녁이고 인천 월미도의 한 조개구이집입니다. 커플로 보이는 남녀 둘이 들어와서 2층에 자리 잡고 2시간가량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다투는 건지 분위기가 점점 안 좋아지더니 남성이 먼저 벌떡 일어나서 그냥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5분쯤 뒤에 여성도 본인의 짐을 챙기더니 이 와중에 남아있는 소주도 이 병째로 좀 챙겼고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갔는데 안쪽을 한번 휙 돌아보더니 역시나 계산 없이 그냥 나갔습니다. 제보자가 약 2분쯤 뒤에 결제 안 하고 간 걸 알고 쫓아갔는데 이미 사라졌다고 합니다. 피해액은 총 86,000원가량 신고해서 현재 수사하고 있고요. 이 제보자는 20년 넘게 장사를 했는데 이 먹튀는 처음이다라면서 돌아와서 계산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아니 자기들이 싸우든 말든 그건 자기들 사정이고 계산은 하고 가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다퉜는데 뭐 서로 했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무튼 아니요. 그냥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면 말이죠. 자, 다음 이어가죠. 비둘기 맛집입니다. 이번에도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비둘기를 너무 사랑하는 이웃 주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하늘을 쳐다보며 공터로 돌아온 남성, 지금 손에 든 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휙 뿌립니다. 베란다 난간에 창문에 앉아있던 비둘기들 하면서 순식간에 공터로 저렇게. 진짜 이게 몇 마리예요. 이게 비둘기 밭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동물 사랑 좋죠. 그런데 그게 남한테 피해가 간다면 또 살짝 얘기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제보자께서 최근 여기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왔는데 막 비둘기가 어쩔 때 보면 막 떼로 몇십 마리씩 있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그래서 왜 이러지? 그러고 어느 날 보니까 저 주민께서 오전 8시쯤 되면 쌀알을 늘 공중에서 저렇게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때쯤 되면 다 기다리고 있다가 저 쌀알을 주워 먹는 건데 문제는 이 제보자의 집이 바로 저 비둘기가 모이는 앞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창문에 비둘기들 배설물로 아이고야. 박박 차고 또 막 깃털도 엄청 문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제보자 임신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되면 큰일 나니까 문도 못 열고 이러다 우리 아이 면역력 없어지면 어떡하나 걱정도 되고 이사 오자마자 다시 이사 가야 되나 지금 걱정이 많으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거 주는 이제 주민한테 얘기를 하니까 네, 아니다라고 우리 아니다 이렇게 시침이 떼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뭐 또 구청이나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하니까 사유지에서 뭐 저렇게 하는 게 좀 법적으로 제재하거나 법적으로 더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계도 정도만 할 수 있다 하는데 사실은 야생동물한테 먹이 주지 말라는 법안이 작년에 통과를 했거든요. 이 법안을 좀 적용을 한다면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고요. 또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습니다. 저 분명히 다른 사람한테 인근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좀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때만 되면 밥을 주는 사람이 올 거란 걸 아니까 쟤네들이 저렇게 베란다에 걸터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알아요. 새가 좀 생각보다 많이 똑똑하거든요. 예. 시간대 배가 꼬록꼬록하면 저 아저씨가 나타난 걸 보면 그 근처로 모여듭니다. 실제로 저도 저기 본 적이 있어가지고 딱 압니다. 예. 쌀알만 딱 그 들고만 있어도 글로 달려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딴 사람한테 너무 피해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커다란 삽에 후덜덜덜덜덜.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 만나보시죠. 차량 후방 영상인데요. 자, 뒤쪽으로 굴삭기가 보입니다. 하하, 이런. 저게 어디로 갈까요? 자, 불박차가 공터로 들어가서 차를 세우고 굴삭기도 이쪽으로 다가와서 뒤에 멈춰 서는 것 같죠? 예, 잠시, 뭐야 이거? 삽을 그냥 툭 하고 내 면전에다가 놓더니 삽을 막 이리저리 막 왔다 갔다. 그런데 위로 쑥 가죠. 커다란 삽이 차 지붕 위를 넘어서 앞을 턱 저렇게 막습니다. 아니 이거 약간 위협하는 느낌인데 이거. 네, 지난해 12월 6일에 있었던 상황인데요. 굴삭기 차량이 갑자기 좌회전 진입을 시도해서 불박차가 경적을 3차례가량 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 굴삭기가요, 경적 울리면서 욕설을 시작합니다. 이게 시비가 돼서 이 불박차주가 경찰에 난폭운전 신고를 했습니다.
이 블박 차주는 상대 운전자가 위협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차에서 내렸는데요. 머리 위로 저렇게 삽을 막 움직이고 또 굴삭기로 차를 막아섰다는 겁니다. 저 굴삭기 차량 차주는 출동한 경찰의 이동 명령도 막 거부를 해서 경찰이 이렇게 하시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도 입건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제서야 움직였다고 합니다. 현재 차주는 이 불면증에 시달려서 수면제까지 처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거 너무 무섭겠다. 그렇죠. 일단은 특수 협박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특수 협박 뭐냐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서 협박을 가행했을 때 특수 협박죄 될 수 있는데 지금 경찰에 문의를 하니까 특수 협박은 아니고 재물 손괴 정도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특수 협박이 왜 안 되느냐 질문을 했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은 글쎄 저는 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차나 굴삭기나 저게 저 정도 무게면 사실 위험한 물건으로 봐야 되거든요. 운전할 때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데 또 오히려 재물손괴 같은 경우는 차 손괴된 건 없기 때문에 재물손괴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마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정동원은 전혀 몰랐다. 자,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 정동원 군이겠죠.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다른 트로트 가수 간의 전속 계약문. 이거 오늘 하루 종일 난리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한 트로트 가수랑 오랜 인연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지난해 전속 계약을 체결했었는데 계약서 쓰고 얼마 안 돼서 뭔가 소통 문제 이런 것들로 신뢰가 깨져서요. 이 가수 측에서 먼저 전속 계약 파기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동원 씨의 아버지가 연락이 안 닿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 대리인 톡에서 확인해 보니까요. 이 정동원 씨 아버지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일단 이 트로트 가수 측은 만날 수가 없어서 당장 계약 파기가 어렵다라면서 이 갈등은 원만하게 좀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아버지가 거기 있는 걸 어떻게 몰랐을까요? 네, 왜냐하면 저희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정동원 군은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조부모님이 키워주셨죠. 네, 오디션 프로그램 나올 때부터 그 어떤 가정사가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연락은 안 됐었지만 워낙에 연락이 뭐 많이 안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정동원 군 워낙 바쁘니까 열심히 활동만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지금 너무 충격에 빠져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트로트 가수는 또 정동원은 이반일은 전혀 몰랐다,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도로 위 흥부자들입니다. 요즘 짧게 막 춤추고 뭐 상황극 하면서 이른바 숏폼 영상이 대유행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걸 여기서 하더라 이겁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보시죠. 자, 신호대기 중 여기는 도로 한복판인데요. 오토바이 라이더들 뭐가 좋은지 도로 위에서 지금 잘 보세요. 아이고 그냥 춤판 장렬이에요. 지금 춤추고 있어 지금. 자, 일행은 또 그걸 찍고 앉았어. 아이고 좋다고. 아이고 이거. 자, 주변 사람들이 욕하든 말든 좋다고 계속 실룩실룩. 그리고 뭐 하려고 다 쳤다 싶으니까 이제 타서 다시 타고 저 멀리 손을 흔들고 인사까지 하더니 신호 바뀌니까 왜 안 가? 자, 바라바라바라바 하면서 갑니다. 팀장님, 왜 저러고 살까요? 그렇습니다. 지난 3월 7일이죠. 어제인데요. 대구 달서구에 있는 계명대학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남성 2명이 내린 다음에 도로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저걸 보면 둘이 형이 있다 하더라도 춤을 추려면은 뭐 클럽을 간다든지 아니면 콜라텍을 간다든지 아니 자기 방에서 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잠깐만요. 콜라텍은 좀 연령대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분들이 나이가 좀 확인 안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때 춤을 추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치면 교통사고 위험이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말씀하세요. 아무튼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보자 입장에서 볼 때는 흥 많고 그런 건 좋겠지만 실제적으로 오토바이 내려가도 도로에 치다 보면은 저게 교통사고 날 수도 있고 또 인명피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한 대로 클럽에 가서 춤을 추세요. 그러니까 말이죠.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새벽까지 술술술. 참 사방가족께서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톡을 보내셨어요. 네, 그 회식만 가면 새벽까지 달리는 아내 때문에 걱정이라는 사연인데요. 이 사연자의 아내는 지금껏 가정주부로 살다가 5개월쯤 전부터 작은 회사에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회식만 하면요, 꼭 새벽에 들어오고요. 심지어 5시에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다행이라면 만취는 안 하고 제정신으로 잘 들어온다는 정도인데 문제는 다른 여성 직원들은 다 일찍 들어간대요. 주로 남자 직원들 그리고 사장님이랑 그렇게 새벽까지 달리는 겁니다. 아이고야. 이 아내 말로는
사장님이랑 일하다 보니까 할 얘기도 많다. 또 말도 잘 통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연자가 납득을 못하니까 아내는 신경 좀 쓰지 마라. 내가 애냐? 왜 그렇게 걱정이 많냐? 이렇게 버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연자를 극성 취급했다는 건데 이 사실 아내가 지난 10년 넘게 육아랑 집안일만 묶여서요. 이 친구도 거의 못 만나고 지내긴 했습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이 사연자는 또 내가 의처증인가? 집착하나? 괜한 걱정하나?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쨌든 이 아내 회식 날이면 싸움이 끊이질 않아서요. 이대로 두는 게 맞는지 좀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사연자 남편입니다. 야, 상희야, 박상희 너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동안 집안 살림 하느라고 아무리 억눌렸다고 해도 아니 가정 있는 여자가 새벽까지 사는 놈들하고 술 마시고 들어오는 게 너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너 물어봐. 너는 괜찮더라도 상대가 어떨지 알고 그걸 지금 하고 위험천만한 짓을 하고 있어. 너 계속 이럴 거면 회사 당장 때려쳐,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시고도 지금 놀랐어, 지금 혼자 들으니까. 자, 다음 아내입니다. 아유, 그래, 너 말 잘했다. 회사 당장 때려쳐. 누가 들으면 너 억대 연봉이라도 벌어다 주는 줄 알겠다.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생활전선에 나왔는데. 아이고, 대책도 없으면서. 야, 그리고 내가 무슨 초딩이야? 간만에 사회생활하면서 회사 동료들이랑 진하게 좀 달려보겠다는데 지금 마누라 걱정하는 척하면서 너 이상한 상상 하지 마. 너 의처증이야, 그거 X. 일단 교수님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물론 남편이 이렇게 싫고 걱정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네요. 가정적으로 잘 있던 아내가 새벽에 오고 5시에도 오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물론 배우자가 이렇게 늦게 오면 반대로 입장 바꿔서 남편이 이렇게 늦게 와도 얘기를 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큰 불화가 날 것이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못하게 한다고 뭐 술자리를 안 가거나 빨리빨리 들어오거나 이러지도 않더라고요. 결국에 보면 다 성인이 되었으면 각자의 책임감과 각자의 의무와 이런 걸로 이제 각자가 자기의 삶을 이제 주도하는 거지 누가 잔소리하거나 화낸다고 해서 또 거기에 다 순종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너를 믿는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네가 당신이 잘해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고 그나마 다행인 건 이 아내가 취하고 돌아오지를 않아요. 얘기하다가 들어왔다 그러고 취하고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술 때문에 크게 위험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러나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자, 박 변호사님. 저는 제가 술을 좀 지금은 많이 안 마시지만 마시면 좀 늦게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전 남녀 구별은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개인적인 술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구별하기 조금 그렇긴 한데 5개월 정도 이제 일을 했는데 회식 자리였고 회식 자리에서 이제 좀 늦게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또 일 처음 시작했으니까 또 그렇게 일 잘하려고 또 그런 어떤 상황이 된다면 조금 앞으로 좀 더 지켜봐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저는 술을 먹으면 새벽까지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의견. 좋으면 또 마실 수도 있고 그게 또 나쁠 수도 있지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회사 생활에.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그냥 지켜봐 주는 것도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자연 기자는 기자 직업의 어떤 특성상 늦은 술자리가 많기 때문에 혹시 X를 한 걸까요? 그렇다기보다는 저는 20살 때의 기억으로 X를 선택을 했는데 이 아내분이 지금 직장 나가신 지 5개월 됐잖아요. 그러면 한창 모든 게 다 재밌고 이 달리는 것도 너무 좋고 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학 처음 갔을 때 고삐 풀렸을 때도 그거 한 1, 2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냥 집에 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 가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X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스터 소수 의견 우리 팀장님. 그렇습니다. 세 분의 의견을 들어봤더니 좀 말씀하시는 게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10년간 고생한 건 알아요. 하지만은 아이가 지금 10세 이하겠죠? 밤에 아이를 재워야 되고 중요한 거. 여성이 새벽 5시까지 다니면은 요즘 세태에 안전이 위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위험해? 새벽에 다니는 게 괜찮다고요? 아니 위험하죠. 위험하죠. 그것도 있고 또 아이도 재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회식을 저 같은 경우에는 6시에 회식한다. 1시간 밥 먹고 1시간 노래방 가고 1시간 삼창 가고 10시까지 들어와야죠. 진짜.
그런데 어? 아내는 좋아, 꼭, 좋아. 아이는 꼭 엄마가 재워야 합니까? 아이는 아빠가 재우세요. 그런데 네. 엄마 이거 다정스러운 부드러운 손길로 재워야지 아빠들이 아이 재우는 거는 좀 드물지. 억지 쓰지 마세요. 궁색합니다. 야, 좋습니다. 오늘 왠지 팀장님 오늘 그동안 쌓아놨던 점수 다 까먹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나요? 가족 여러분들 팽팽합니다. 일단 김두더지님 10년 넘게 육아랑 집안일만 했으면 그럴 만도 하지 않나요? 하셨고요. 닥터구찌님 그냥 어디 가는지 모르는 거 아니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나쁜 거 걸리면 그때 가서 따져야죠 하셨습니다. 하지만 파피루스님 이건 여자 남자 문제가 아니라요. 가정은 서로 충실해야 하는 겁니다 하셨고요. 부정정님 무슨 일 생길까 봐 걱정하는 거죠. 또 건동원님 12시 1시도 아니고 5시는 좀 심하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반장 제보 메일과 카카오톡 사건반장 제보 채널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사연과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사방가족 이강용님께서 보내주신 영상인데요.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0분쯤 영동 고속도로인데 저 앞에 탱크롤이 주목해주세요. 자,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 오차 블리드쾅! 아우 세상에 흰색 승용차 딱 봐도 피해 차량 같은데 영상이 없어서 가해자로 몰리지 않을까 걱정돼서 저희한테 이 영상을 제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0분쯤 강릉 방향 영동 고속도로 평택 분기점에서 일어난 사고. 흰색 승용차주 영상 필요하시면 사반에 연락 주십시오. 기억을 해 주십시오. 사반 실업 부드러운 남자 김은배는 매주 금요일에 가족 여러분을 만납니다. 기억하세요. 사반 실업공. 건강한 뼈는 단단한 뼈를 말하는 거죠. 뭐? 그런 당연한 소리를. 그럼 그대로 챙기시죠. 단단하게. 기능성 원료인 유단백 추출물 인체 적용 시험 결과 골밀도 골강도 증가 확인. 약해진 뼈를 단단하게. 뼈엔 MVP. 항의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숨진 공무원의 발인식이 진행됐습니다. 동료들과 유족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한 가운데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걸로 추정되는 누리꾼의 신상도 온라인에 유포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공무원 된 지 1년 6개월 되는 새내기 주무관. 어머님이 아들 영정사진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한참을 오열하시더라고요. 네, 오늘 새벽 6시에 이제 고인의 발인식이 진행이 됐고요. 발인식 끝나고 운구차가 이제 고인의 생전 근무지인 김포시청으로 이동했습니다. 유가족과 동료 공무원 그리고 시민까지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숨진 공무원의 아버지는요, 아들 부고 소식으로 충격받아서 한동안 자택에서 몸을 못 가누다가 겨우 참석했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어머니는 우리 아들 어디 갔냐, 우리 아들 어떡하냐 오열했습니다. 같은 부서 동료 직원들도 고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울음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이 숨진 공무원은 말씀하신 대로 일반 기업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퇴직하고 1년 반 동안 공무원 생활했습니다.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끝내 숨졌습니다. 자, 이 도로 파임, 이 보수공사 이거를 관리 감독하려고 새벽 1시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동분서주했던 게 고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부터 좌표를 딱 찍혀가지고 계속 시달림을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온라인 카페에 이 공사를 승인한 공무원 이래서 뭐 이름, 연락,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까지 다 적힌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그 공사가 있었던 그날은 정말 새벽 5시까지 쉴 새 없이 전화가 연결됐다고 합니다. 시청으로, 김포시청으로 전화를 하면 당직실로 가는데 그 당직실도 사실은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는지 잘 모르니까 이게 실무자한테 그 전화가 연결된대요. 그래서 그냥 새벽 5시까지 밤새도록 대기조로 있으면서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야 됐고, 이런 식으로 너무 과한 민원이 있다 보니까 정말 괴롭다라는 입장을 여러 번 얘기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휴 이후에도 이 항의 전화가 계속됐답니다. 전화를 받느라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는데, 자, 김포시청 노조 관계자 얘기 들어보시죠.
아까 얘기한 포털 사이트에 계속해서 비난의 어떤 글들이 댓글들이 올라왔겠죠. 그런 거를 이제 휴일 동안에 보고 월요일 날 3월 4일 날 출근했을 때 전화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평소보다 한 1.5배 정도에서 2배 정도니까 100통 정도 되지 않았을까. 평소에 한 60통 정도 받는다고 하니까. 그리고 퇴근하고 그 다음날 이제 발견된 거죠. 숨지기 전날 하루에만 항의 전화 100통. 아, 이게 팀장님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게? 안 되죠. 지금 김포 공무원 노조 위원장을 취재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공사 다음 날인 1일 날 새벽 2시까지 근무를 했고 그 당시에 항의성 민원 전화가 상당히 많이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주말하고 이틀을 쉬었겠죠. 그리고 4일 날 출근했는데 항의 전화가 빗발을 쳤다고 했는데 보통 뭐 한 100건 정도의 항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상당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던 거고요. 이튿날 가족들에게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평소같이 출근을 했는데 출근하지 않고 결국 숨진 채로 발견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동료들의 말에 따르게 되면 이 숨진 분이 사실은 새벽에도 나와서 공사 현장을 감독도 했고 주말에도 출근하고 그 파손된 도로를 보수하려고 뛰어다니면서 성실하게 일했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좌표가 찍힌 이후에 상당히 괴로워하고 말수도 적어지고 표정도 어두워지고 상당히 이제 그 스트레스 받았던 거죠. 근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일을 그만두고 싶다. 시민들이 무섭다.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 보면은 그 소장님 보시기에도 이 상당히 트라우마가 내재됐던 것 같아요. 자, 이 동료의 사망 소식에 직원들, 김포시청 지금 전체가 침통한 분위기. 왜 안 그러겠습니까? 자, 관계자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분위기가 상당히 이제 다운돼 있고 침체돼 있고 지속적인 반복적인 민원에 본인 참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도 이거 남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또 온라인 포털에 신상이 공개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익명이 막 집단적으로 공격을 하는 그런 양상을 띄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위기감을 느끼죠. 두렵죠. 공무원으로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박 변호사님, 예. 공무원분들이 참 고역인 게 저렇게 항의 전화나 민원 전화가 오면 귀찮다고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안 받거나 응대를 해야 됩니다. 끊거나 할 수가 없어요.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도로 보수하는 그 업무를 맡은 부서입니다. 4명 있대요. 이 숨진 우리 공무원 비롯해서 4명이 이 많은 업무를 지금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 특히 지금 좌표를 찍어서 신상 공개되고 이 부분이 가장 충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나 못하겠다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말씀처럼 가장 문제가 항의 전화 오면 뭐 100건이든 200건이든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응대를 또 해야 돼요. 왜 그랬고 저렇게 했고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민원 처리하는 법률이 이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악성 어떤 민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 처벌을 한다든지 민원인한테 끊어도 된다. 뭐 이제 그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은 있지만 사실은 좀 뭐 방법 자체가 없다고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참, 새벽까지 항의 전화를 민원 전화를 하는 그 부지런함에 정말 혀를 내둘 수밖에 없고 보통 이런 시민의 참여가 자치 행정을 더 꽃피우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식의 참여는 말이죠. 자, 결국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의 고인의 죽음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는데 이런 일도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너도 당해봅니다. 네, 특정인의 신상이 퍼지고 있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 이름을 거론하면서요. 참스승 누구누구 선생님 소개합니다. 좋은 선생님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고 실제 학교 이름을 언급하면서 모 고등학교가 요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무슨 과목 담당하는 선생님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최초 유포자가요. 현직 고등학교 교사다라고 지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얼굴, 이름, 나이, SNS도 다 공개가 된 상태인데 그 학교 측의 제작진이 직접 확인해 보니까 일단 해당 교사가 최초 유포자 맞는지는 확인 중이다. 그리고 지금 출근하고 있는지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최초 유포자가 고등학교 교사인지까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인 겁니다. 이게 이제 저렇게 해서 한 사람이 갔는데 물론 그 부글부글함은 팀장님 이해가 갑니다만 그걸 또 저런 식으로
응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식으로 해가지고 남의 인생 망쳤으니까 본인도 당해봐야지 이런 것도 있고 신상 털려서 똑같이 당해라는 말도 있고 인과응보다 이런 말 느낌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신상 공개를 해가지고 응징하는 행태가 우려스럽다는 지적이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뿌리면 이것도 또 다른 범죄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녀사항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만약에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사실은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거는 결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비판과 좀 자제를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찌됐든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지만 이렇게 신상 털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싶은 마음입니다. 자, 교수님 또 소개해 주실 뭐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또 이 와중에 또 공무원 실명 까고 좌표 찍는 단체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한 동물보호단체가 지난달 말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뭐라고 찍었냐면 이 재개발 현장에 고양이들이 탈출할 수 있게 통로를 열어주고 또 계류 지역을 만들어달라는 요청을 하자라는 글인데 그 담당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래 그 댓글이 게재된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되냐, 어제 전화했다, 어제 시청과 구청 모두 민원 넣었다, 제발 여러 사람들이 다 연락을 해줘라, 민원 넣어줘라, 막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좌표 찍기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이거에 대해서도 또 시민들이 또 분노가 이어지니까 공무원의 실명과 연락처는 지웠지만 여전히 그 민원 내용과 그 민원을 할 수 있는 연락처는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은 사실은 홈페이지나 이런 데 이름이나 직책 같은 게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걸 뭐 올린다 해가지고 뭐 명예훼손자가 되는거나 다른 법률 위반될 수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허위 사실을 기재를 해서 악성 댓글을 달거나 했을 때는 이거는 정보통신망법상의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자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잘 안 하죠. 이걸 잘 처벌 안 해요. 공무원 같으면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허위 사실을 올렸다 그러면 이제 뭐 사실 우리 공무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법적인 좀 책임을 묻는 방법도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여름쯤에도 그 동화성 세무서 민원팀장이란 분이 또 민원인의 어떤 폭언 이런 것 때문에 응대를 하다가 현장에서 쓰러지셔서 순직하셨잖아요. 안타깝습니다. 정말. 자,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1차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를 본 경찰이 의외의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재무기관이 전차상으로 혹시 이제 좀 찜찜하다 해서 기회를 한번 더 드리는 거죠. 근데 입장에서는 낮게 가는 게 좋은 거잖아요. 측정이 안 되면 더 좋죠. 술에 취한 남성이 억울할 수 있다면서 음주 재측정 기회를 준 건데요. 경찰의 관대한 단속에 처벌 수위까지 바뀐 이 남성. 과연 그날 밤 도로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현재 유튜버로 활동하고 있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음주운전 잡는 유튜버, 뭐 이런 컨셉트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고 계신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네, 뭐 음주운전 헌터 올빼미 이런 이름 내세워서 현재까지 400건 이상의 음주운전자를 잡아냈다고 하는데 지난 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보자가 충남 지역의 한 지역에서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남녀가 술을 마신 뒤에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목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테이블에 최소 소주 2병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음주운전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음주 차량을 차로 뒤쫓으면서 경찰에도 바로 신고를 한 겁니다. 이 음주 차량이 도로에서도 뭐 왔다 갔다 좀 위험하게 주행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경찰차가 빠르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로 갓길에 차를 댄 채로 무사히 음주 측정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자, 제보자 정말 뭐 큰일을 하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제보자가 집에 와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딱 확인을 했는데 정말 황당한 상황이 남아있더란 거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One more chance. 자, 경찰이 음주운전자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겠다면서 정말 성심성의껏 하던 모습이 녹화돼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실제 상황
보시죠. 얼마 나왔어? 이제 0.3이면은 취소인가요? 네, 면허 취소인데. 그러면은 0.003이면은 0.08서부터 면허 취소 수치거든요? 네네. 물을 최대한 드시고, 네. 혈액 채취를 했죠. 본인이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 있는 거 최대한 드셔요. 네네. 여기 체열한다고 하면은 체열로 가고, 만약에 체열 안 한다면 한번 더 들어가요. 근데 원칙을 한 번만 보는 거예요. 지금 김은배 팀장님이 이 영상을 보면서 아니 이게 뭐 하는 거지? 계속 이렇게 보시는데 자 교수님, 네. 교수님도 이제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또 어떠세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저는 정말 들어보지도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뭐 도대체 이해가 뭐가 억울하다는 거예요. 억울할 수가 있을 것 같아. 다시 한번 뭐 체열을 하든가 다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차 안에 있는 물 최대한 다 드시고 다시 한번 제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음주 운전하신 분이 도리어 0.093이면 취소인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경찰은 원래는 면허 취소 수준인데 억울할까 봐 다시 한번 기회를 주니까 지시대로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고 제작해서 결국에는 쟀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뭐가 억울해? 지가 술 먹어가지고 그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는데 뭐가 억울해요? 자, 음주 측정도 방식이 있어요. 감응기라고 있어요. 음주했냐 안 했냐. 그래서 감응기에서 이제 반응이 나오면 이제 얼만큼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될지 호흡 측정을 합니다. 더더더가 뭐냐면 이렇게 불죠. 이렇게 부니까 안 걸리려고. 더더더 후가 다다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부는 건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불고 측정이 되면 예전에는 사실 정말 옛날에는 두 번, 세 번 불고 했어요. 봐주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게 딱 한 번만 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 좀 이해가 안 돼요. 만약에 그게 이제 불복을 한다 그러면 체열로 해서 측정을 하는 게 다는데 지금 보면 이거 부는 거를 못 하겠다 그러면 뭐 또 그리고 이거 불고도 못 믿겠다고 한다 그러면 하면 체열 측정으로 아하.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한 거는 보면 한 번 더 측정을 근데 100번 양보해서 생각해 보면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사실 측정하기 전에 물 같은 거 충분히 이렇게 해가지고 헹구고 이런 거 그런 절차 혹시 안 거쳐서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도 좀 이해할 수 없어요. 일단 불면 끝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두 번째 할 때는 물도 많이 마시게 하고 측정을 또 두 번을 하는 정말 저도 참 거의 처음 보는 상황입니다. 옛날 한 1980년대, 90년대는 이랬을 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카메라 출동 이런 데 문제가 많이 나와가지고 됐죠. 뇌물 뭐 이러기도 정직당하고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계 자체가 안 되거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게 아무튼 그래서 원모 찬스 기회를 한 번 더 받았어요. 막 물도 막 마시면서 그야말로 물타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은 정말 어떻게 이 수치가 좀 달라졌을까요? 당시 상황 이어서 더 보시죠. 물 다 드셨어요? 네, 한 번 더 드셔야죠. 네. 배려를 엄청 잘해주시네. 우리 또 이거 뭐 우리가 단순히 피우고 싶어 하는 거 아니고 보시다시피 신고가 돼서 됐네? 정지증을 나왔다고 그랬던데. 이 정지 수치 나왔네. 정지가 며칠이에요? 100일 정도. 100일? 자 지금 들으셨죠? 면허 정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네. 이게 경찰관분의 워딩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과도한 대미봉사인데 말도 안 되는 대미봉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음주 측정을 할 때 경찰관들이 그 물을 줍니다. 왜냐하면 입안에 있는 알코올을 이렇게 헹궈야 돼요. 일단 그건 맞습니다. 근데 먹기는 못하지만 어떻든 간에 헹구게 줘요. 그런데 헹구를 떠나가지고 지금 측정을 낮춰주려고 하는 게 이해를 안 가는데 어찌됐든 간에 1차 측정에서는 0.093 나왔기 때문에 면허 취소고 그렇죠. 2차로 할 때는 0.08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면허 정지, 100일간 정지를 먹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전에 경찰관이 그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면허 정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 뜻은 면허 정지로 낮춰준다는 의미로 들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2차 결과에서 면허 정지 100이 나왔기 때문에 그 운전자는 경찰관한테 고맙지 않습니까? 고마우니까
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사를 했다고 하는데 두 사람의 관계가 좀 궁금하긴 해요. 친분이 있는 사이인지 어떤 사이인지 이렇게 친절한 경찰관을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저는 아이고 참 불어. 아유 면허정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네. 이걸 그분이 말씀하실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그 유튜버분, 이 제보자분이 이걸 제보해 주신 이유가 본인 유튜브 채널에 안 올리고 우리한테 준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재측정도 재측정인데 분위기가 너무 화기애애하고 서로 농담 주고받고 웃고 하는 게 더 화가 났다고 했습니다. 일단 영상 내용 중에 뭐 어떤 게 있냐면요. 운전자가 물을 하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잠깐 화장실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화장실 잠깐 가면서 경찰이랑 서로 도망치는 거 아니에요? 웃으면서 이렇게 농담과 장난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음주 정지 받은 뒤에 경찰이 운전자에게 자 이제 대리 부르실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운전자는 아유 당연히 불러야죠 하면서 상황에 맞지 않게 굉장히 좀 크게 웃기도 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보자 측은요. 음주 사망 사고가 굉장히 큰 논란이 되는 상황인데 경찰이 이렇게 앞장서서 죄를 깎아주려고 하는 게 이해가 너무 안 간다. 이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고 사건 반장 통해서 좀 공론화를 하고 싶다라고 전해왔습니다. 교수님 뭘까요 도대체? 네. 그래서 아까 김은배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 사람들이 서로 아는 사람들인가라는 이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영상을 끝까지 보면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동네가 소도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도시니까 인구도 많지 않고 뭐 좀 중년 이상의 분이시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너무 이제 심각하게 하지 않고 잘 들여보내주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또 이렇게 되면 직무유기가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 중에서는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 그래서 상대방이 뭐 갈등을 하거나 나쁜 일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거 잘 못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좋게 돼서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걸 마음속으로 편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경찰은 그러면 안 되죠. 경찰은 그럼 직무유기고 우리가 뭐 음주운전하신 분들 막 처벌해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음주운전이 우리가 살인이다, 살인행위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너무 무고한 사람들이 많이 다치고 사고도 많으니까 그걸 이제 방지하자는 건데 경찰이 저렇게 뭐 사람 좋게 하면 직무유기죠. 자, 근데 이 장면 지금 경찰관 앞에서 지금 노상방뇨까지 하고 있단 말이죠. 자, 팀장님, 저 후배 경찰관 분한테 좀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음주는 처벌 않지만 운전은 범죄거든요.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관은 공평하고 정의롭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친절을 가장해가지고 봐주는 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엄정하고 치밀하게 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갑니다. 검찰이 경기도 의왕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성범죄를 목적으로 이혼 여성을 폭행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남성 측은 항소심 재판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 과정을 들여다봅니다. 저희도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네, 지난해 7월 5일 낮 12시 반쯤입니다.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한 복도식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20대 남성 박모 씨가 20대 여성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여성이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요. 박 씨는 그 엘리베이터 12층에서 탑승을 했고요. 타자마자 10층을 누릅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돌변해서 이 박 씨가 여성의 목을 조르고 또 무차별 폭행하다가 엘리베이터가 10층에서 멈추자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강제로 끌고 내렸습니다. 이 여성은 저항했지만요. 박 씨가 180cm가 넘는 거구였습니다. 당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박 씨는 엘리베이터에서 끌고 내린 뒤에 옆쪽에 있는 계단 쪽으로 여성을 끌고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히도 이 비명을 듣고 나온 이웃 주민들이 제지를 했고요. 이 박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구속된 이후에도 온갖 또 난동을 경찰 앞에서 교수님. 네, 정말 놀랍네요. 일단은 뭐 가해자하고 피해자 일면식도 없던 사이인데 이런 범죄를 저질렀고요. 이 경찰 조사 중에 또 정말 놀라운 점은 여성 경찰관이 있는데 앞에서 옷을 벗고 음란 얘기를 하면서 성폭행 당하고 싶냐?
이런 식으로 경찰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함치고 욕하고 뭐 이렇게 경찰관 보는 데서 공연 음란죄를 저질렀고요. 그 외에도 경찰서에 있던 아크릴판을 치고 발로 차고 또 수갑을 채우는 경찰관들을 입으로 물려고 하고 발길질하고 이런 온갖 기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재판을 받았어요. 반성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성욕을 푸는 법을 몰랐다고 합니다, 팀장님. 그렇습니다. 이번 주 열린 2심 공판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박씨 변호인이 학교를 다니지 못해서 사회와 고립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해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라고 변명을 했고요.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성적 욕구를 건전하게 해소하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계획했지만은 대낮이고 주민들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했기 때문에 범행을 치밀하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걸 첨삭해달라고 말은 했는데 박 씨 또한 그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은 했지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는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의 헛소리가 이걸로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변호인의 주장이긴 합니다. 또 피고인하고 같이 주장을 하는 건데 심신미약을 주장을 했어요. 심신미약은 만약에 인정이 된다 그러면 형이 감경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는데 그 내용이 참 놀랍습니다. 여성들이 이제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그게 불만이 있어가지고 망상에 사로잡혀서 범행했다라고 이 피고인하고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범행 며칠 전부터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그러고 비상계단 쪽으로 데리고 가려고 했던 거, 장소도 그렇게 택했다는 거, 그리고 하의를 좀 편리하게 범행할 수 있게 입었다는 거 등등 봤을 때는 아주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고 또 술이나 마약에 취해 있다는 그런 사실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주진 않습니다. 이자가 과거에도 범죄 이력이 있었죠, 교수님? 정말 네, 기가 막힙니다. 네, 이 정말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우리가 지킬 거는 지켜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 뭐 초기에 범죄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그 전에 과거에도 강간미수 혐의가 있었던 건 알려졌는데요.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번에 재판 과정 중에 고스란히 더 드러났어요. 예. 보니까 그 전에 범행 대상은 친동생이었습니다. 친동생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강간미수 범행을 저질렀고요. 그래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자의 2심 재판,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1심 재판 선고 결과가 있었죠? 선고가 있었죠? 네, 지난해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일단 검찰은 징역 21년 6개월 구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요청을 했었는데 일단 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범행이 매우 포악하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한다라는 거였는데요. 1심 재판부는 일단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참작할 정상은 없다고는 했는데 다만 성폭행이 미수에 그쳤고 불우한 성장 과정 등에 따른 영향을 고려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징역 8년 선고를 했고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법 요건 갖추지 못했다고 기각을 했습니다. 현재 양측 모두 항소해서요.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형량도 형량이고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됐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자가 말이죠. 신림동 등산로 살인 사건 최윤종이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제가 그렇죠. 조금 말씀드릴게요. 대낮에 범행을 했고요. 범행 이유도 여동생에 대한 혐오,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혐오, 군대 안 갔다, 그리고 성욕을 푸는 방법을 몰랐다. 최윤종도 여성과의 관계 욕구가 너무 컸다, 뭐 이런 헛소리를 했단 말이죠. 자, 그런데 고작 8년, 그리고 심지어 8년 살고 나와서 얘 그러면 이제 한 30대 초반, 뭐 20대 후반에 나오겠죠? 그렇게 되겠죠. 8년 동안 정말 이 진짜 야수가 돼서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전자발찌도 채우지 못해요. 완전히 진짜 맹수 한 마리를 이 사회에 풀어놓는 겁니다. 그렇죠. 참 아마 차이는 그걸 겁니다. 사망이냐 사망하지 않았냐. 그 차이 때문에 형량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강간 상해죄 그렇게 될 걸로 지금 보이는데 재판부가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징역 8년 정도를 했고 전자발찌도 막 그 전에 전과 같은 게 없어서 아마 기각을 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피해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좀 너무 형량이 적게 나와서 충격이다. 검찰에서 21년 6개월을 구형을 했는데 어떻게 반도 안 되는 8년을 하느냐라고 또 전자발찌도 기각이 됐죠. 그 부분이 충격적이다고 하는데 항소심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항소심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자신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교수님,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저는 끔찍합니다. 8년 후에 이 사람이 지금 친동생을 상대로 강간미수가 있었고 성욕을 푸는 법을 몰랐다. 그래서 같은 동에 있는 여성을 이런 식으로 폭행해서 성폭력을 한 건데 이 사람이 8년 후에 그대로 사회에 나온다? 아까 앵커께서 얘기하신 맹수를 사회에 풀어넣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경우에 뭐 8년, 20년을 넘어서서 좀 강력하게 화학적 거세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어떤 피해자가 나와야 이런 위험한 사람을 사회가 제어할 수 있는 것입니까? 참 이해가 안 되네. 전자발찌 이것도 못하게 한 건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사건 반장 뾰로롱 시간 바뀌었다 아이가. 어? 4반은 6반이잖아. 이제 4반 6반 아니다. 7시 50분 750 얼른 너도 알람 맞춰놔라. 750 뾰로롱.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두 딸을 낳아 키우며 열심히 살아온 40대 아내 강 씨. 술과 친구를 너무나 좋아한 남편은 결혼 이후에도 여전했고 결국 부부는 이혼을 택했습니다. 7살 첫째는 아내가, 5살 둘째는 남편이 키우는데 강 씨는 늘 둘째가 눈에 밟혔다고 합니다. 마침 남편도 은근슬쩍 재결합 의사를 내비쳤고 강 씨는 못 이기는 척 살림을 다시 합치기로 합니다. 재결합하고 3년 차, 남편은 좀 달라졌을까요? 자, 실제 사연을 당사자 특정 이유로 저희가 조금 각색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죠.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부부의 사연이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사연자는 40대 여성 강모 씨고요. 소개팅 앱으로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습니다. 소개팅 앱? 그렇습니다. 딸만 둘이 있고요. 일단 남편은 결혼 전부터 이 술이랑 친구를 너무 좋아했다고 합니다. 하하. 너무 좋아해서 연애할 시간이 없을 정도였는데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씩 결혼하니까 놀 사람이 없잖아요. 그제서야 연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강 씨랑 연애할 때까지만 해도 너무 강 씨한테만 오롯이 집중을 해서 순정파구나 했는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친구가 부르면 언제 어디든 달려나가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게다가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도 처음에는 아내 눈치를 살살 봤었는데 이제 신혼 지나고 아이 좀 크고 하니까 당구장, PC방, 술집, 골프장 시간과 비용을 아끼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이 일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자주 다투기를 시작했습니다. 인간아, 그럼 친구랑 결혼하지 왜 나랑 결혼했어 인간아, 이런 소리 바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맨날 그렇게 싸웠어요. 맨날 그렇게 싸웠고 둘 다 맞벌이였는데 이제 아이 둘을 혼자서 엄마 혼자 케어하는 건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아들의 남편은 아이 케어를 하나도 안 해주는 거예요. 뭐 학원에서 데려다 달라 이런 것도 안 하고 급할 때 병원 좀 데려가라 이런 것도 안 하고 아이들하고 놀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바쁘다가도 또 친구들이 뭐 누구 아버님 돌아가셨다 그럼 1번으로 가고 친구들이 고민 있다 그럼 달려나가서 다 들어주고 부탁하면 다 듣고 이런 것 때문에 8년 동안 너무 많이 싸우다가 결국에는 8년 정도 될 때 이혼을 했습니다. 아이고, 이혼했습니다. 네, 협의 이혼을 했어요. 재판 이혼 아니고요. 협의 이혼하면서 남편 친구 너무 좋아하니까 남편 아이들 못 돌볼 것이다 생각하고 아내가 내가 아이들 키우겠다, 양육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둘째는 꼭 내가 데리고 키우겠다. 어허. 그래서 첫째는 이게 별로 안 좋은데 첫째는 엄마가 둘째는 아빠가 지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둘째가 아빠 닮았나 보네. 하여튼 그래서 양육비는 서로 안 주는 걸로 하고 가끔씩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서 또 가족들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꾸준히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 씨도 마찬가지죠. 애들 어린데 둘째가 계속 눈에 밟혔던 것 같아요. 내 때문에 힘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또 혼자 또 하다 보니까 남편도 둘째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큰딸 볼 때마다 또 어떻게 재결합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은근히 남편이 재결합 의사를 비췄다고 합니다. 일단 이게 재결합의 여지가 그래도 좀 있는 것이 뭐 팀장님 외도를 해서 헤어진 것도 아니고 뭐 가정폭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인간 막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친구들이랑 놀고 뭐 이거니까 그래도 좀 여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 하더라도 가정은 지켜야 되는데 어찌됐든 그 가족들을 만나면 둘째가 엄마하고 누나 언니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밌게 놀다가 헤어지는 순간에 너무나 아이가 어렵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강 씨 입장에서도 너무 힘들겠죠. 둘째가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그렇지 그 가정을 좀 소홀히 했지만은 둘째를 키우고 있는데 그래도 보니까는 알뜰살뜰 챙기는 모습도 보이고 또 반성을 많이 했거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마음도 변할 수 있겠구나. 얼마든지 그 생각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재결합을 강력하게 원하니까 남편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딱 하나만 지켜라. 그 내용이 뭐냐면 가정에 충실해라. 이 약속을 단단히 받은 다음에 다시 재결합을 했습니다. 그래도 뭐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인간 정신 차렸구나 한 거네요, 지금.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재결합 후에는 그 초반에는 남편이 퇴근만 하면 또 바로 귀가를 하고요. 예전만큼 친구들이랑 약속도 많이 안 잡고 심지어는 연락이 먼저 좀 만나자 이렇게 와도요. 나 딸들이랑 어디 가야 된다. 애들이 아빠를 놔주질 않는다라면서 친구들 약속 거절하는 경우도 생전 처음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 씨 입장에서는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싶었다고 하고 또 애들도 엄마 아빠랑 같이 사니까 너무 좋아하고요. 강 씨 역시도 둘째를 이제 곁에 두고 돌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놓였다고 합니다. 교수님,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남편이 계속 달라졌었어야 하는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점점 다시 그 버릇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이혼 전에는 일주일이 친구들 약속으로 꽉꽉 찼다면 이제는 수는 좀 줄어들었는데 슬슬슬 늘어나면서 어느 날은 이제 친구들하고 차박을 해야겠다. 차에서 하는 캠핑을 해야겠다. 그리고 1박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친구들하고 콘서트를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점점 이제 다시 친구들 약속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 달라졌다면 예전엔 너무 뻔뻔했다면 이제는 좀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는 건데 그래도 이 아내 입장에선 그런 것도 참 이제 못마땅한 겁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이거 무조건 요요 현상 온다고. 박 변호사님. 근데 이거 때문에 이혼하고 또 다시 받아줬는데 이래버리면 이것도 안 되잖아요. 슬슬 오다가 재결합 3년 차에 뭔가 빵 터지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10살짜리, 8살짜리 딸들인데 특히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8살짜리 이 둘째 딸이 생일 파티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나 생일 파티 꼭 할래, 친구들 부를래, 아빠 엄마 꼭 가서 공주 옷도 입고 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거를 좀 해주려고 좀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당연히 꼭 아빠가 있어야 된다라고 딸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랑하고 싶은데. 자, 약속도 했는 것 같아요. 둘째 딸 생일 파티 근사하게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 초대장도 다 주고 다 했는데 갑자기 남편이 쭈뼛하게 다가옵니다. 여보 저기 나 내일 어디 좀 가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는 겁니다. 쭈뼛하게 다가가지고 여보 내일 좀 어디 가야 되겠는데 딸 생일인데. 가긴 어딜 가.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렸는지 국내 가는 게 아니고 더군다나 해외 친구들과 1박 2일로 골프 여행을 가기로 한 거예요. 사실은. 왜 하필 그때가 또. 근데 사실 둘째 딸 생일날을 그 아빠하고 딸하고 손가락 걸면서 꼭 참석하고 재밌게 지내자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이 골프 여행 가자고 하니까 알다시피 그 비행기 티켓도 해야 되고 숙소 예약하는데 요게 출발하는 날이 마침 둘째 딸의 생일 전날인 거예요. 참 답답한 사람이죠. 근데 그렇게 약속하고 보니까 큰일 났다 싶어서 아내한테 이직 실고하고 자세히 말하고 이제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이실직고겠죠? 이실직고인가요? 예. 어제 죄송합니다. 바뀌었습니다. I am sorry. 네. 자, 어떻든 간에 그래서 근데 그 말 하게 되면은 보나마나 아내가 불같이 화내고 정신을 못 차린다, 약속 어긴다 뭐랄 것 같으니까는 너무 미안하다 보니까는 이 남자들이 마음이 약하면은 좀 미루거든요. 그러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는 끝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역대급 부부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이 불길한 기운이 확 몰려오지 않습니까? 자, 오랜만에
별별 극장 박상희 교수와 박지훈 변호사 만납니다. 레디 액션! 당신 기억 안 나? 내가 수억을 벌어오랬어? 가정에만 충실하라고 했어 안 했어? 알지. 아니 그래도 정말 내가 할 말이 없는데. 근데 나도 좀 많이 참았다 아이가. 그것도 인정할 걸 당신? 그건 당연한 거야. 결혼을 했으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아빠가 하고 싶은 것도 좀 참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나도 이래 될 줄 몰랐다 아이가. 은배 저 비행기 약을 그대로 너 정적병아 은배야. 이거 좀 정신없나 진짜. 아유 진짜. 그럼 못 간다고 했어야지. 우리 다혜가 생일 파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정말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더니 그러니까 당신이 말 좀 잘해도 이거 안 가면 나 왕따 된다 진짜로. 안 그래도 아들 내 볼 때마다 니 와이프한테 꽉 잡혀 산다고. 이제 이거 만약에 있네. 뭐 못하면 내 큰일 난다. 진짜 잘할게. 내 골프 갔다가 너무 잘하면 안 되겠나? 생일 파티 100번 하자. 좋습니다. 예, 여기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이혼할까요? 이혼하십시오. 저는 이혼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팀장님부터 달려볼까요? 이혼할 수는 없고요. 이 남편이 싱글을 좋아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이 골프장 가는 거를 가족들이 따라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티켓팅이 안 되니까. 이거를 제가 볼 때는 그 아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 딸들을 시켜가지고 아빠를 설득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짧게 말씀하시죠? 자, 일단 교수님. 네, 우리가 이혼을 하는 것도 신중해야 하는 거지만 재결합을 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하고 그리고 또 이혼할 때는 신중하고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예전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다시 이혼을 한다 그럼 아이들의 상처를 2배가 되지 않고 4배, 8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아이들이 다 넘어갈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라리 엄격하고 무서운 엄마 아빠보다 어쩌면 이렇게 아이들의 마음을 더 흥분시키는, 그러니까 불안하게 만드는 엄마 아빠가 더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거거든요. 물론 괴로우시겠지만 그래도 이제 아이에 대해서나 부인에 대해서 좀 미안해하니까 조금 더 가르쳐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안타깝지만 듭니다. 예, 박 변호사님, 근데 이 남편의 심리를 보면 야, 네가 또 뭐 그래봤자 뭐 또 이혼할 수 있겠냐, 약간 배짱 부리는 것 같아요.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두 분 재결합하는 과정, 뭐 저도 재결합 구보도 몇 번 봤지만 상당히 힘들거든요. 이혼을 했다 다시 재결합하는 거. 실제로는 아이들 때문에 한 경우가 거의 99%입니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혼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재결합을 했는데 3년간 그렇게 잘 살았는데 이제 이 이후로 이혼을 하면 안 되겠고. 근데 문제는 남편이 이제 정말 문제거든요. 비행기를 그걸 모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좀 크게 경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각서를 써야 되나 모르겠어요. 남편 왜 이럽니까? 이 전문가분들도 모르겠다니. 집단 지성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근데 이왕 다시 합친 거 아이들 상처 주지 말고 좀 더 클 때까지 참아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정님,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김태훈님, 저 정도면 친구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닌가요? 하셨고요. 전향화님, 저희 집에도 똑같은 술고래 있어요. H토마토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2번 이혼해도 됩니다. 안 되는 거 참고 사는 것도 인생 피폐해집니다. 하셨습니다. 아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자, 이번에 어디로 갈까요? 미국으로 가보시죠. 네, 하늘에서 낙하산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사람이 아니라요, 작은 비행기가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동력을 잃은 비행기는 이 낙하산 하나에만 의지한 채로 천천히 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필이면 가정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떨어졌는데 일단 당시 목격자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Oh my god. Oh my god. Oh my god. Is anybody else seeing this? Holy sh**. I was actually making mac and cheese at my house, so we heard like a loud bang, so we thought it was like gunshots or something, so we got scared.
네, 추락한 비행기에는 2명의 조종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훈련 중이었는데요. 비행기 엔진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조종사들은 당황하지 않고 비행기에 장착돼 있던 낙하산을 펼쳤습니다. 이 낙하산은 추락 속도를 낮춰줬고 덕분에 2 조종사 모두 부상 하나 없이 생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이디어네요. 네, 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인명 피해는 물론 재산 피해도 없었고요. 당국은 비행기 수습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인도네시아로 가보시죠. 한 여성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주문합니다. 그리고 포장된 음식을 받아서 식당 밖으로 나서는데요. 그런데 이 여성 발걸음을 늦추더니 가게 앞에 있던 투명한 상자 하나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옷으로 쓱 가리죠. 그렇게 여성은 오토바이를 타고요. 이 현장을 그냥 떠나가 버렸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을 듯? 저 여성이 들고 간 그 상자, 동네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으던 자선 모금함이었습니다.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부했던 돈을 저 여성이 날름 훔쳐가 버린 겁니다. 이 모금함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까지는 알 수 없지만요. 기부했던 동네 주민들 돈 한 소식에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간을 빼먹어라 진짜. 심지어 여성의 범행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동네 마트, 종교시설 찾아서 그곳에 있던 모금함에도 손을 댔는데요. 옷과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숨긴 탓에 신원 파악에 애를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사우디아라비아로 가보시죠. 2명의 기자가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옷을 입은 남성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어요. 남성의 움직임이 좀 눈빛, 뭔가 부자연스럽죠.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초로 만든 남성 로봇이었는데요. 대답도 똑부러지게 잘했다고 해요. 영상 한번 보시죠. مشاهدينا نحن في معرض ليب في العاصمة السعودية الرياض في نسخته الثالثة معنا محمد. أهلا أستاذ نايف وأستاذة راوية على هيئة الرجل الذي تم صناعته وتطويره في المملكة العربية السعودية كمشروع وطني. 그런데 이 로봇 데뷔 첫날인데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요? 손을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게 그만 아이고 여기자 엉덩이를 툭 건드렸던 것 같아요. 기자도 놀라서 몸을 슬쩍 돌리는 모습이고요. 또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 차례 계속 반복됐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네 저거. 로봇은 이 논란의 영상이 SNS에서 쭉쭉 퍼져나갔는데요. 변태 로봇이라고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누리꾼도 있고요. 기자하고 로봇 위치 때문인지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고 누리꾼들 서로 갑론을박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최근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영상 함께 보시죠. 자, 이곳은 자동차 검사소입니다. 빨간 차 2대가 주차되어 있죠. 그리고 한 여성이 자신의 차 확인하러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그 순간 아래로 뚝 떨어지고 맙니다. 검사소 직원들은 화들짝 놀라서 여성이 떨어진 곳으로 모여드는데요. 자, 자동차 하부 검사를 위해서 바닥 뻥 뚫려 있죠. 미처 그걸 보지를 못했던 겁니다. 여성의 지인이 계단으로 내려가서 여성을 부축해서 올라왔는데 뭐 다행히 살짝 먹는 거 외에는 무사했고요. 덕분에 다들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아, 왜 웃어? 재밌잖아요. 예. 자, 이번엔 또 땅이 아닙니다. 하늘로 솟아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점 셔터가 천천히 올라가죠. 셔터. 어머. 자, 근데 그 앞에 서 있는 여성도 함께 지금 계속 딸려 올라갑니다. 왜 저래? 어디까지 가? 코트가 셔터에 끼었던 거예요. 여성은 손 쓸 틈도 없이 대롱대롱 매달려 버리고 만 건데요. 셔터 힘 좋아. 네, 그래도 천만다행히 상점 안에 주인이 달려와서 떨어질 뻔한 여성 붙잡았고요. 그리고 셔터 다시 내려서 여성을 땅에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네. 아, 다친 곳 없었답니다. 좋습니다. 예.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밤 위클리 사건반장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별이 8개에서 조금 부족한 750 저녁 7시 50분에 찾아뵙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750 안녕히 계십시오.